하시고 저의 재미없는 강의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서로 친하세요? 네. 대놓고 아니라고. 네. 네.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좀 친해지셔야 사실은 오늘 할 관찰과 질문법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겉핥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서로 친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 샤워를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샤워는 이제 단어 자체가 약간 이제 야시야시하죠. 네, 포스트잇을 가지고 샤워를 할 겁니다. 어떻게 샤워를 하느냐, 심지어 남녀가 섞여 있는데. 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서로의 캐리커처를 그려줍니다. 네. 자, 가면 그러면은 저는 미술 담당이 아니에요. 뭐 벌써 다크서클 확 내려오시는 분 계신데 제가 어떻게 캐리커처를 그리는지 미술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릴 수 있는 캐리커처입니다. 실제로 한번 두 분의 모델을 모시고 해볼게요. 전혀 친할 것 같지 않은 선생님 나오시겠어요? 네. 그리고 남자분끼리 하시죠? 네. 자, 눈을 서로 응시한 채 종이를 보지 마시고 캐리커처를 그립니다. 자, 시작하세요. 아니 보셔야죠. 얼굴을 보셔야죠. 이분의 캐리커처 종이 자꾸 보십니다. 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이분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는. 종이를 봐야 되는데. 네. 안 보여요. 네. 종이 말고 이분을 보셔야. 네. 이상하게. 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미안해야 해요. 네. 자, 그만! 그래도 이건 아니고 이건 인간같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종이를 보지 않고, 네,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그리신 다음에 절대 이름을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러면 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마시고, 이 밑에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세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것 같은 질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처음 들어볼 것 같은 질문 하나를 적어주신 다음에 자, 다 적으셨으면 포스트잇 한 장을 떼서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는 부위에 자, 아무데나 붙여주세요. 민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특이하게 붙이시는군요. 네. 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하는 방법을 아셨죠?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막 섞일 겁니다. 가능하면 자기 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신 다음에 온몸에 캐리커처를 5장 정도, 5장 이상 붙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모두 다 벌떡 일어나시고 그림을 다 그리고 다음 짝꿍을 찾을 때 헤매지 마시고요. 다 자기가 끝나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손든 사람들끼리 짝꿍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종이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상해요. 질문 적어주셔야 됩니다. 질문.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문장을 드릴 거예요. 문장을 드릴 건데 그 문장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땡땡 괄호가 뚫려 있습니다. 그 뚫려 있는 괄호에 적어 넣으시는 단어를 작은 포스트잇에 적으셔서 플레이보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물자 절약을 위해서 작은 포스트잇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여러 가지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한 개씩만 적으시면 돼요. 크게.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어제 저녁 9시에 땡땡땡을 하고 있었다. 나를 동물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땡땡땡이었으면 좋겠다. 뭐 벌레, 곤충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네. 나는 땡땡땡처럼 살고 싶다. 사람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뭐 산에 뭐 부는 바람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쓰셔도 되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기대고 싶은 혹은 기대는 사람은 땡땡땡이다. 자,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캐리커처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중에 대답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게 두 개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면 뭐 괜찮고요. 달라도 플레이보드 사이드 어딘가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살포시 붙여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캐리커처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질문, 대답을 하시면서 작은 포스트잇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버무려서 돌아가면서 팀 내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 플레이보드에 있는 그 포스트잇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당 3분씩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이 포스트잇 중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몇 가지를 뽑으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말이 빠르신 분들은 다 훑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플레이보드를 팀 내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뒤집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 친해지셨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포스트잇 샤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 조금 맞추려고 이렇게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캐리커처를 그리셨어요. 캐리커처는 상대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호기심을 갖고 관찰해야 하는 플레이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창의적 인성 중에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하셔서 캐리커처를 그리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것 같은 질문을 하나 적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캐리커처 이야기를 먼저 드렸을 때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캐리커처는 웬 말이야 막 이러셨다가 막상 해보시면 캐리커처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질문이 어렵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 안 했으니까. 질문을 평소에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는 플레이는 질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1시간 반 아주 짧게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질문은 하면 할수록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늡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질문들 상관없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문장을 드리고 빵빵 괄호를 뚫어놨죠. 질문 같지 않지만 그건 모두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돌아볼 때도 사실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질문이 좋은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이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과 좋은 질문이 바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상관없이 질문을 뱉어내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크게 5가지 차원으로 저희가 나눠놨는데, 보통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발상입니다. 그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친구를 가르쳐서 그 친구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디어가 많고 발상력이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5가지의 프로세스 단계라고 흔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개의 단계에 각각의 창의적인 역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아이디어, 발상만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감 단계는, 인스피레이션 단계는 흔히 경험을 다양화하고, 그러니까 막 뭐 흔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하나 끈덕지게 못한다라고 할지언정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평소에 호기심이 너무 많고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영감 단계에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린 눈과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찝쩍대고 다니면서 계속 찌르면서 주변 사람한테 이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이렇게 알려주는 강점이 있더라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인지 단계의 인지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흔히 발견한다고 하죠. 아이데이션 단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면적인 입체 사고가 가능하고 굉장히 발상력과 링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을 하고요. 인큐베이션은 저희가 5년 동안 진단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없는 게 이거예요. 이 강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뭔가 솔루션이 나오면 바로 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죠. 뭘 그냥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션 단계는 흔히 말해 도식화하고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이걸 실행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거치는 프로토타이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죠. 마지막이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실행을 했을 때 개선해야 되는 게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서 바로바로 개선을 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아이데이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강점과 단점이 있듯이 이것들 중에 한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창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간단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필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매핑지에 매핑을 하시면 이게 넓게 나오는 게 자기 창의 강점입니다. 저는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의 가장 최대의 목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창의적이다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의적이라고 믿어요 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줄 때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거를 먼저 진단을 하고 나서 나오는 각각의 그 장점들에 대해서 배지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지 배지 달고 발상 배지 달고 서로 다른 배지들을 달겠죠. 창의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는 개인 창의보다 조직 창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창의 강점을 갖고 있는 5명을 모아서 한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나면서 역량들이 교류가 되면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편향된 게 아니라 서로 갖고 있는 강점들이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 창의가 일어나지 집단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을 한 팀으로 만든 후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세부 역량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략 플레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인스피레이션 단계에 관찰하기와 그다음에 상상해서 여기 질문하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플레이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딴지도 안 걸고 질문도 안 해요.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런 걸 왜 물어봐? 그쵸? 저희 딸이 3살, 4살 때 그 막 정말 막 질문할 때 있잖아요. 호기심 막 터져 나갈 때 저를 앉혀놓고 밤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밤이 되면 자야 되니요? 딸은 또 창의 교육을 한다는 여자니까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게 왜 밤이 되면 잘까? 그럼 우리 자지 말아볼까?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쓰러져 잤어요. 둘 다 피곤해서.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의 눈에서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은 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원래 뇌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분리를 하면 인식과 처리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균형을 탁탁 맞추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 경험치로 학습을 하건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건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예요. 처리는 말 그대로 그것을 사고하거나 생각하는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식이 커져요. 고정관념이 커져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쵸? 그리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봤더니 저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아주 쉽게 끝나. 그럼 바로 그렇게 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요. 과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때 말씀드린 결과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흔히 평가를 위해서 이제 답이 하나인 퀴즈형 문제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이제 이런 퍼즐형 문제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시지만 성인이 돼서 나한테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답이 딱 한 개가 나오는 게 절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남자를 꼬셔야 돼요. 제 마음에 들어. 당신을 내가 꼬시겠어. 방법이 딱 한 개예요? 내가 막 미친 듯이 밥 사주면 넘어올까요? 막 돈을 막 뿌리면 넘어올까요?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나면 넘어올까요? 아니거든요. 수많은 방법들이 가능하고 그 방법들 사이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남이 하지 못하는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독창적인 방법을 독당이래요. 네,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 퀘스천을 하겠습니다. 오픈 퀘스천의 핵심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던가 누군가한테 내가 대답을 꼭 듣겠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냥 질문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사실은 변화와 딴지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 질문들을 막 던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또 저 얘기한다. 이런 환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캐리커처 그리면서 질문 쓰실 때 느끼셨겠지만 질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질문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얘는 왜 빤스만 입었을까? 얘는 왜 손을 모으고 있을까? 그쵸? 얘는 왜 나를 보고 있을까? 얘는 모았고 쟤는 왜 떨어뜨렸을까? 왜 얘는 큰 양복을 입었나? 옷차림에 대한 부분, 그쵸? 이 사람의 인상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겉모습에 해당하는 것들을 맨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질문들이 어느 정도 양이 꽉 찼다 싶으면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쵸? 얘가 상사일까? 이러시면서 얘랑 얘가 연인 관계일까? 얘가 설마 얘를 좋아할까? 이런 얘네들은 도대체 직장 동료일까? 아니면 아파트 같은 아파트 주민일까? 등등. 아니면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 관계가 갑자기 막 궁금해져요. 그쵸? 그 질문이 어느 정도 꽉 찼을 쯤 또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이제는 주변이 막 보여요. 그쵸? 이게 엘리베이터 아닐까? 창고일까? 그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관점이 계속 전환이 되면서 제3자의 관점으로 갑니다.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을 얼마 받고 찍었을까? 그쵸? 도대체 걔는 이 3명한테 얼마의 모델료를 줬을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육에 이걸 활용할 거라고 알고 있을까? 문을 열어놓고 찍었을까? 안에 들어가서 찍었을까? 등등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제3자의 눈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막 질문들을 또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질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끄집어내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어린 아이를 교육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7살이 될 때까지 하는 그 수많은 질문, 그렇죠? 그래서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 딸이 그걸 향해서 막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게 뭔데? 왜 그런데? 왜 안 되는데? 막 오장육부를 막 다 흔들죠. 그게 뭔데는 what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는 흔히 확장형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주제를 포괄하는 아주 큰 주제로 갑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데, 왜 안 되는데, why에 대한 질문은 심층형 질문이라 그래서 그 연유에 대해서 파는, 깊이 있게 파는 질문을 말을 하고요. 실제로 이 why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what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5why 기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라고 5번 물어라. 미국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 대리석이 아주 빨리 부식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 5why 기법을 활용을 해봤어요. 대리석들이 왜 이렇게 빨리 부식될까? 자꾸 청소하는 사람이 비눗물로 빨리 씻으니까. 왜 씻어? 비둘기들이 와서 똥을 싸요. 왜 걔네 자꾸 와? 거미가 많아. 그거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자꾸 날라오는데 거미가 왜 많아? 그랬더니 나방들이 많아서 또 이번엔 거미들이 온대요. 나방은 왜 오니? 그랬더니 점등되는 기념관의 불빛 때문에 나방들이 아주 일찍부터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념관의 전등을 2시간만 늦게 켰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질문법과 관찰법에 대한 트레이닝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아이들하고 해보세요. 딱 로고랑 무슨 광고인지만 딱 가리시고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기저에 있는 맥락들을 끄집어내는데 광고만큼 좋은 매체는 없습니다. 작은 이미지 한 장으로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카피도 없어요. 그쵸? 그럼 얘가 뭔지 파악하려면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예요. 2개 연습을 할 건데, 자,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생님부터.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질문을 아무거나 얘만 보고 생각나는 질문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쭉쭉쭉쭉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가 2개고 이가 2개 빠졌고 이거 합하면 다 이렇게 완성된 이가 될 건데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다짜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이가 정상이 아닌데 두 사람이 왜 웃고 있나요? 저 왼쪽 여자는 문신이 어디서 했을까요?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저 둘은 서로 알고 있을까요? 저게 한 쌍의 사진인가요? 중요한 질문은 다 나왔습니다. 알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듀오, 미국의 듀오 사이트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없는 걸 보완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호 보완해주면서 천생연분을 만났기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질문이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2번째, 아까 여기. 왜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맺힌 건가요? 과일의 본체는 사실적인데 꼭지는 왜 사실적이지 않지? 자, 나 이 광고 뭔지 알겠다. 주스? 네, 생과일 주스 광고입니다. 빨대 모양으로 형상화를 시켰죠. 그래서 과일에 물이 좀 있는 건 아주 지금 신선하다라고, 그리고 왠지 차가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빨대를 탁 꽂아가지고 쭉 빨아먹는 것처럼 생과일 주스 광고입니다. 광고 회사들이 이런 광고를 만들 때 혹은 소비자 관찰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법이 뭐냐면 한 명의 소비자를 찍어요. 그녀가 혹은 그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계속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수백 장을 찍고요. 다시 와서 회사에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벽에 쫙 붙입니다. 그리고 시간 단계별로 그거를 유목화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저 시간대는 저걸 하고 이렇게 유목화를 해서 앉아서 리서처들이랑 담당하는 마케팅 담당들이 앉아서 뭐 하냐면 계속 사진 보고 질문해요. 저 여자는 뭐 왜 저길 갔을까? 뭘 먹었을까? 저기서는 왜 저걸 만지작거리다 저걸 만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나중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들은 한 10개 정도는 고정관념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 하면 당연히 연상되는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이제 그 팀에서 각각의 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쫙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각 팀에서 한 분씩 서기 분들이 나오셔서 20개씩을 칠판에 쫙 적습니다. 그렇죠? 그럼 60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3팀이니까. 그러면은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는데 겹치는 것과 안 겹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랩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다음에 이거를 합니다. 각 팀에서 지금은 팀이 좀 많아요. 한 4-5명이 제일 좋은데 한 사람을 6살 꼬마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너 6살 꼬마 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6살 꼬마죠? 자,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란 직업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런데? 그게 뭔데? 왜 안 되는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까 여기 적힌 60개의 단어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의류와 직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6살 꼬마가 알 수 있을 법한 어떤 예시를 들면서 선생님의 직업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제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 어떤 거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홈디포는 원래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자기가 막 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파는 일종의 마트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스스로 집을 짓지 않는데.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를 그런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스스로를 DIY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파는 회사다. 네가 망치지를 못해도 우리 매장에 오면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슬로건과 이 회사나 조직이 상징하는 선생님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인가를 끄집어내려면 질문과 함께 기존의 관찰을 통해서 고정관념들을 다 제끼고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징되는 그 조직과 어떤 위치와 직업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질문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 길 오셨는데 다시 또 가셔야죠. 편안히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리커처를 그립니다. 시작할까요? 내가 힘든